전 세계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분석해 봤더니 재능이나 어떤 환경적인 요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한 분야에 하루에 3시간씩 총 10년 동안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훈련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1만 시간을 그 분야에 투자하게 되고 1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탁월한 결과를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재능이라는 환상에 빠지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통해서 번역이 됐고 그 이후에 이른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훈련의 교과서처럼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이 안데르스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원래 말콤 글래들이 인용했던 그 심리학자예요. 그 책에서 원래 자기의 이론을 말콤 글래들이 사람들에게 대중들이 알기 쉽게끔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내가 연구한 어떤 결과를 다른 사람이 인용을 해서 더 유명해졌을 때 어떠십니까?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이 책에. 그런 뉘앙스가 좀 있고 그 이후에 그래도 이 사람은 12년 동안이나 참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용되고 대중들이 많이 알았는데 정말 그러한가를 또 연구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를 또 연구해서 제 영어 원제로는 피크, 절정의 상태 뭐 이런 의미죠. 몰입의 상태, 최고의 상태, 정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출간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나오자마자 이거는 뭐 이랜드 전지곤 필독스가 돼 있고 뭐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고 저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나 이렇게 진실한 이야기들 또 겸손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CF 클럽에서도 선정을 했고요. 왜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놀랍도록 훌륭하게 해내는가? 이 책의 부제처럼 노력은 왜 우리를 대신하는가? 과연 천재적 재능은 어떤 요소가 있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어떤 이론을 담고 있습니다. 뭐 직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직원을 신입사원으로 뽑으면 훈련해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죠. 가르쳐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야 될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둘 가운데 늘 고민하고 어떻게 양육을 시켜줘야 될까? 어떻게 키워줘야 될까? 하는 것이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큰 딜레마죠. 이 두 개의 뿔이죠. 이쪽을 잡아야 되는, 이쪽 잡자니 여기에 받칠 것 같고 이쪽 잡자니 여기에 받칠 것 같은.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가지를 주고 있는 책입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넘어가시죠. 이런 거 자체가 용납을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용납한 적이 없어요. 즐겨라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 일을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가는 거. 저는 세상에서 그 얘기가 제일 싫어요.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즐겨서 뭐 어떤 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본인이 만약에 원하는 삶이 진정으로 자기가 그러면 자기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고 올인하지 않고 어떤 성과를 낸다? 전 그런 일은 이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즐겨서 될 수 있죠. 제가 자기가 행복하고 마음이 즐겁고 정신적으로 편하면 좋죠. 근데 결국 그거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즐겁게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을 세상에서 들지. 저는 단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어요. 농구 어릴 때 엄청 좋아했거든요. 농구를 정말 좋아하던 그런 어린애였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내가 이 농구를 즐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서 저 상대한테 이겨서 우리가 승리를 얻어내는 게 스포츠잖아요. 스포츠는 승패를 내는 거잖아요. 그 승부를 내야 되는 그런 거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즐긴다. 그거는 저는 용납을 못했어요. 제 스스로. 네. 서장훈 씨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좀.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은 서장훈이 센터로 뛰었을 때 대한민국 농구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내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일을 즐기십니까? 노력하십니까? 직원들한테는 일을 즐기라고 하세요? 노력하라고 하세요? 이 다음 영상도 있는데 사실 살짝 이연표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인데 다음 영상을 제가 볼까 말까 하다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연표 영상까지 한번 보시고요. 과연 노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소리가 네, 생방송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이야기 해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딱 두 글자예요. 그 두 글자는 뭐냐면 노력이라는 키워드예요. 노력. 많은 청년들이 이 노력이라는 것에 좀 불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노력해도 안 된다는 불신. 결국에 될 사람만 된다는 불신. 제가 실제 노력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중학교 때 축구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더 즐기기 위해서는 축구를 잘해야 되고 또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3년 내내 밤에 매일같이 나가서 드리블을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3년을 했을 때 드리블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는 공이 가운데 떨어지면 그 공을 다 제가 가져가고 싶었어요. 경기 중에. 내 공도 아니고 상대 공도 아닌 그 가운데 떨어지는 그 공을 내가 가져가야 내가 원하는 축구를 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공을 빨리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빨리 반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매일같이 좀 줄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계획이 뭐였냐면 매일 저녁 2단 뛰기를 1000개씩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결심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줄넘기를 하는데 힘들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100번씩 10번에 나눠서 1000번을 하곤 했어요. 이렇게 제가 2년 동안 줄넘기를 했어요. 매일 저녁에. 이렇게 했을 때 2년이 지난 후에 저는 2단 뛰기 줄넘기 1000개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2단 뛰기 줄넘기를 2년 동안 하고 1000개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축구를 하다가 경기장 가운데 떨어지는 볼은 다 제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노력하면 정말 발전하네?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가운데 볼도 가져가고 드리블도 자신 있었는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치지 않고 계속 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체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좀 산을 뛰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일정이 6시 반부터 8시까지는 아침 운동을 하고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단체 오후 운동을 하고 밤에는 줄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제 이 체력 훈련을 하지? 산을 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산을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건국대학교 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선수들이 선수 구성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팀에 6명이 올림픽 국가대표였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대학교 4학년 막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무렵에 저는 그 공립대학교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국가대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6명 중에 5명은 제 친구고 1명은 제 후배였어요. 그러니까 후배가 국가대표고 제가 아니고 저는 그때 주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후배들한테 뭔가 말할 때 제 권위가 쓰지 않는 거예요. 뭔가 왜냐면 축구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되게 좀 힘든 시간을 너나 잘하지 이렇게. 너나 잘하지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도 많다고. 네, 맞습니다. 그날도 이제 한 겨울 밤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여름에는 많은 친구들이 개인 운동을 하는데 가을이 되고 11월이 되고 12월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개인 운동을 다 하잖아요. 항상 그때 겨울에 보면 저밖에 개인 운동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때도 저는 이제 운동장에 나와서 개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국가대표가 되지 않고 숙소에서 이 추운 날 편안하게 TV를 보는 친구들은 국가대표가 됐구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노력했던 그 노력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제가 들기 시작했어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어렸을 때 어른들이 나를 보고 선생님 나를 보고 너 열심히 노력하면 너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어. 국가대표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열심히 했는데 아 이거 아니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서 딱 들어온 생각이 이거였어요. 축구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축구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원래부터 정해져 있고 되는 사람들은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구나. 나같이 재능 없는 애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딱 밀려오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주 있다가 저에게 처음으로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 그때 당시 올림픽 팀의 테스트 기회가 왔어요. 왼쪽 윙백 테스트 기회. 그곳에 가서 대표팀의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제가 그 테스트에 합격해서 정식 올림픽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3개월 후에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국가대표 첫 경기에서 제가 후반전에 교체 출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은퇴하는 2011년까지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빠져본 적이 없어요. 아마 이 편집 영상이 음향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곧 다시 돌아올 겁니다. 화면으로만. 네. 두려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봤지만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 영상입니다.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영상을 2개를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서장훈 국보급 센터라고 불리는 서장훈 선수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이영표 선수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즐긴다는 것과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비단 꼭 이 두 사람뿐 아니라 박찬호 선수, 박세리 선수, 수많은 사람들 어느 한 분야에서 피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노력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가치인데요. 여러분들은 그 노력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직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노력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직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테이블에 지금 오랜만에 만나신 분도 있고 또 이 책을 읽으신 분 조금 덜 읽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요. 5분에서 6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테이블이 멀면 옆에 계신 분이랑 하시고 테이블 전체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시간 드리고 제가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래를 좋아하는데 노래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즐기는 방법이 있죠. 다른 하나는 클리닉을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으로부터 노래를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래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은 노래방을 가면 됩니다. 근데 노래를 잘하고자 하는 사람은 노래방에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에코가 없는 마이크를 가지고 생목으로 선생님에게 스튜디오 가서 배워야 되죠. 사진을 찍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서 즐겁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호회 가면요, 다음 날부터 출사를 나갑니다. 찍는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잘 찍으려면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그분들이 이제 선생님 하면서 따라가면서 처음에는 가방만 들고 다니다가 하나하나씩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축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동네 축구단에 들어가서 첫날부터 게임을 뛰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즐기는 거죠. 두 번째는 클럽에 들어가서 하나씩 코치로부터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10년 지났다고 해서 1만 시간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두 사람 다 전문가가 되면 그게 오히려 불공평한 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노래방 가서 즐기는 것으로 10년을 보냈고 누군가는 스튜디오 가서 선생님에게 야단 맞고 의식적인 노력,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식적인 노력을 하면서 10년을 보냈고 그 결과가 만약 같다면 그거야말로 불공평한 것이겠죠.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의 후반부에 바로 이런 예화를 하면서 1만 시간에 대한 환상, 1만 시간에 대한 환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 결과적으로 10,000시간을 들이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말콤 글래드웰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면서 동시에 오해다. 이런 이야기 후반부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바로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deliberate practice, 전달 가능한, 전수 가능한, 의식적인, 의도된, 번역이 이제 의식적인이라는 단어인데 약간 좀 꼭 의미를 다 살린 것 같은 단어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의도된 연습, 설계된 연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practice란 말도 연습이라고 하기는 좀 실행, 아무튼 설계된 실행, 의도된 단계. 참고로 여러분에게 필독서로 우리가 벌써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만 이 탤런트 코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데니엘 코일이라는 사람이 이 아웃라이어 이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정말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는 피크의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결국은 때로 몰려다니더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자 골프, 러시아의 테니스, 그 다음에 쿠바 있죠. 쿠바의 야구, 이런 식으로 몰려다니더라. 이태리의 요리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공동체를 조사를 했어요. 그 집단을 조사했더니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성, 집단성이 있더라. 그러면서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진짜 참 당연히 없겠죠. 첫 번째가 심층 연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Deep Practice라는 단어였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덩어리를 나누어서 한 단계 배워가더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덩어리 나누기였습니다. 덩어리 나누기. 그러니까 지식의 덩어리가 나누어져서 먼저 배울 것과 나중에 배울 것이 구별되어 있더라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수영을 할 때에도 숨쉬기, 발젓기, 팔 돌리기, 팔 꺾기, 턴하기, 입수하기 이런 거 덩어리가 나눠져 있죠. 그거 순서 바꾸면 코치한테 엄청 야단맞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제대로 된 어떤 훈련의 방법론이 정리되어 있는 곳들은 그런 특징이 있더라. 마지막 세 번째가 마스터 코치였습니다. 마스터 코치. 그러니까 일반적인 파트너 코치 수준이 아니라 마스터 코치. 쿵푸 팬더 보면은 시푸, 스타워즈 보면 요다, 스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치, 일반적인 파트너 코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하고 피코치와 함께 이렇게 함께 움직인다면, 마스터 코치는 너 틀렸어 이거 하지 마, 다음에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약간 마스터의 역할을 하는 코치를 마스터 코치라고 통칭하는데, 데니얼 코일이 발견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어떤 집단을 분석해 보니까 심층 연습, 덩어리 나누기, 마스터 코치 이게 있더라 라는 것을 그 책이 나온 지도 벌써 한 7, 8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책과 그 책 그리고 아웃라이어 이 세 권의 책은 시간을 달리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직원들을 양육한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의 실력을 올려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때 나오는 이 Deep Practice라는 단어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엑슨이 이야기하는 의식적 연습이라는 단어는 최소한 제가 볼 때 한 80% 이상 같은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80% 이상 같은 개념입니다. 의식적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으로 이렇습니다. 20년 전부터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분야든지 간에 어떤 영역인지 간에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는 모두 동일한 일반적인 원칙이 따른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동의 영역이 됐든 어떤 연구의 영역이 됐든 영업이나 어떤 몸으로 하는 것이든 생각으로 하는 것이든
공통된 원리가 있더라. 그것을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이 책의 저자는 의식적인 연습. 뭐 핵심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의 핵심을 말씀을 드렸고요. 한 챕터에 하나 정도씩만 좀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고요.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공유했고 영상 자료도 여러분에게 공유를 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1만 시간 지나면 10년 지나면 다 전문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10년 차 직원 전문가입니까? 과장, 사장 10년 되면 그 정도 되죠? 전문가예요?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럼 결국 노력해도 안 되더라. 재능의 문제다. 이렇게 결론이 가는데 정말 그러한가? 이런 이야기예요. 이 책에서. 사람들은 운전을 하든 어떤 의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5년 차인 사람보다 20년 차인 사람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착각이다. 실제로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많이 발견하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즉 어떤 방식으로 프랙티스를 했느냐에 따라서 1년 된 듯한 10년 차가 있고 10년 된 듯한 1년 차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밀이 뭐냐 이거죠. 결국은 재능이냐? 이 질문 계속 제가 던집니다. 재능이냐? 그 사람이 원래 그거 잘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그걸 잘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실행 방법에 뭔가 차이가 있는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릭슨은 재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릭슨은 조금 심한 표현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판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재능이라는 판타지다. 재능이라는 오해가 인류를 속여온 지 오래됐다. 아주 강한 이야기도 합니다. 인간의 뇌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뇌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의식적으로 루틴화시키는 뇌입니다. 어떤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그것을 전두엽에 통제 기능이죠. 임시 저장 장치. 이 전두엽에다 두지를 않고 자꾸 이렇게 측두엽, 후두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동들은 습관화되어지고 무의식적 능력의 상태. 의식하지 않아도 나의 능력이 되어 있는 상태로 뒤로 넘기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습관 혹은 실력 이렇게 씁니다. 사장님 정도가 되면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 실력이 되죠. 이걸 우리는 뇌에서는 루틴화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에릭슨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것을 바로 컴포트 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컴포트 존. 그냥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것을 한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실력이라고 부르고 발전과 교육학적 표현으로는 그것은 컴포트 존, 편안한 상태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제 예를 들어보죠. 어떤 분들은 이 무대에 서서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최소한 오늘 이 시간에는 긴장되거나 떨리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컴포트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이 분야에 대한 프랙티스를 해왔잖아요. 60회차, 59회차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긴장되거나 떨리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뭐죠? 컴포트 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뭐죠? 실력이죠.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실력화되기까지 당신의 노력했던 그거에 의해서 이미 컴포트 존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 당신의 노력은 의미가 없는 노력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릭슨은 표현을 쓸 때 스위트 스팟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이 천정 있잖아요. 천정. 이 천정은 저에게 스위트 스팟이 아니에요. 또는 아주 낮은 천정. 천정이 이것보다 아주 낮아서 제가 손만 뻗으면 그냥 닿을 정도의 높이라면 그것도 역시 스위트 스팟이 아닙니다. 제가 높이 뛰기를 한 1m 정도 뛸 것 같거든요. 1m 정도. 그래서 한 1.2m 정도 1.1에서 1.2m 정도 되는 높이는 제가 껑충 뛰어서 손을 쫙 뻗으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요거를 에릭슨은 스위트 스팟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 멀어서 목표를 포기하는 상태, 도전을 포기하는 상태도 아닌 너무 낮아서 스위트 스팟,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는 상태도 아닌 쭉 뻗으면 그러니까 컴포트 존 밖으로 밀어내는 그렇지만 너무 멀리 밀어내지 않는 최적의 지점 그것을 스위트 스팟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스위트 스팟은 이렇게
뭐 필드에서 운동하시는 분은 뭐 그때도 단어를 그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딱 맞았을 때 멀리 가장 멀리 날아가는 거. 또 야구하시는 분들은 배트를 휘둘렀을 때 딱 홈런이 쳐지는 그 부분.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이 최적의 상태가 되어지는 어떤 그 포인트. 이걸 이제 스위트 스팟 이렇게 불렀고요. 그것이 제시되어지고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신경망에서 우리 시놉시스의 연결이지 않습니까? 신호의 연결인데 그 신호의 연결이 될 듯 말 듯한 그 상태. 그게 우리의 노력이 가장 최적화된 피크로 연결되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는 사실 데니엘 코일도 했습니다. 탤런트 코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당구 치시는 분들 몇일 때가 가장 재미있다고 그러죠? 못 말리는 몇 이렇게 120, 150 몇 대 있거든요. 그때가 스위트 스팟이 아주 최적화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죠. 됐다 안 됐다 하는 거. 볼링 치시는 분은 몇이 가장 재밌다고 그러죠? 볼링 뭐 요즘 많이 안 치죠. 제가 볼 때 130에서 150? 이때 가장 재밌게 치시는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위트 스팟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도전적인 목표, 포기도 아닌 그냥 안주하는 것도 아닌 어떤 목표에 대해서 될 듯 안 될 듯 하는 고지점. 됐다 안 됐다. 되면 굉장히 쾌감을 느끼고 안 되면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설정하는 것. 여기 이제 이 엑슨이 이야기할 때 스위트 스팟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학습에 대해서 바라볼 때 유전적으로 정해진 타고난 어떤 운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봤다면 이 학습의 개념을 이제는 운명을 통제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영표 선수의 강연, 짧은 스피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영표 선수가 그냥 나가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을 내가 잡기 위해서 2단 줄넘기 1000번이라고 하는 명확한 스위트 스팟을 정했어요. 본인이. 그리고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100번씩 10번 정했죠. 스위트 스팟을 정했습니다. 쭉 뻗으면 닿을 정도의 높이를 정한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체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산악 훈련을 내가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려간 거죠. 이영표 선수가 이 스피치에서는 짧게 편집이 됐거나 아마 언급이 안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추정하기는 틀림없이 코치가 있었을 게 뻔해요. 누군가가 너는 지금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치가 없이 자기 스스로 이 책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 자기 스스로 스위트 스팟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쿵푸 팬더를 보더라도 시푸가 포를 보고 포의 능력치의 상태를 시푸가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계단만 걸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푸가 자기 능력치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요다도 이 제다이를 보고 제다이의 상태를 요다가 파악하잖아요. 귀 이렇게 기네. 내가 파악하면 이거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스터 코치 여기서는 이제 좋은 교사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교사라기보다는 코치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좀 이 코치가 배우고자 하는 이 교육 대상자의 상태를 보고 너는 지금 이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 공이 스위트 스팟을 설정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요 피아노를 배우거나 바이올린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피아노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면요 한번 쳐봐 그래요. 쳐보면 피아노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너 체르니 13번 바이올린 몇 번? 바로 말을 해줘요. 왜냐하면 피아노처럼 덩어리 나누기가 잘 돼 있는 교육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제 아들이 중3인데 바이올린을 좋아해요. 바이올린 좋아해서 바이올린 배우겠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한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한두 달 하다가 또 안 했어요. 그리고 올해 겨울에 또 하겠대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선생님 다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쭉 하더니 선생님이 예외 없어요. 스즈키 몇 번? 스즈키 몇 번이고 이거 연습해. 다음 주까지 이거 30번, 이거 30번 해. 그렇게 하고 가둬본대요. 마스터 코치는 정확하게 그걸 본다는 거예요. 스위트 스팟이 뭔지. 이 대상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이 대상자에게
스위트 스팟. 그러니까 너무 멀리도 아닌, 너무 안전지대도 아닌 적절한 높이, 도전적인 높이를 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바이올린을 딱 한 달 배우고 한 곡 연주하고 끝났습니다만 뭔가 제가 공략한 게 있어가지고 그때도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번 해보세요. 그래서 연습을 게을리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가서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연습 안 하셨네요? 바로 파악이 돼요. 바로 들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하세요. 진도 못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야속하게. 근데 그건 잘 정리되어 있는 거죠. 소결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회사의 직원들의 스위트 스팟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시간을 의식적인 노력으로 여기게 되려면 첫 번째가 스위트 스팟이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도전적인 목표라는 말은 그가 그 자신의 직무에 있어서 안전지대, 즉 컴포트 존도 아닌 너무 멀리 목표 표기도 아닌 될 듯 안 될 듯한 거 있죠. 될 듯 안 될 듯. 축구 하시는 분들은 프리킥 찰 때 계속 연습하게 되는 그거 있죠. 발로 감아가지고 이쪽 당구 칠 때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러고 자꾸 갖다 놓고 주인은 금방 가라고 그러는데 시간은 눌러놓고 계속 연습하는 그때 볼링 치실 때 150 정도 되면요 클리어 이게 뭐라고 생각이 안 나나요? 클리어 처리할 때 스페어 처리 스페어 처리 할 때 됐다 안 됐다 그 하나 남는 거 됐다 안 됐다 할 때 그때 그 짜릿한 느낌 그거거든요. 그거 직원들이 영업이면 영업, 생산, 구매, 물류, 기획, 총무, 인사, 홍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경영자가 마스터 코치로서 그 일에 전문성이 있다면 마스터 코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마스터 코치한테 사내의 전문가한테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누구누구 직원은 지금 스위트 스팟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조금 바꾸면 도전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직원, 그 김대리 지금 배우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라는 질문. 이게 의식적 연습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앞쪽 챕터가 불량성어 제일 많습니다. 불량성어 제일 많아요.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오늘 경영자 모임이니까 직원들도 오시긴 했지만 제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경영자로서 우리들은 저를 포함한 경영자로서 우리들은 현재 스위트 스팟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직원한테만 그렇게 시키지 마시고 경영자로서 나는 지금 나에게 도전적인 주제가 있는가? 내가 배워가고 있는 도전적인 주제가 있는가?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스위트 스팟이 있는가? 됐다 안 됐다 하지만 정말 집중해서 하면 될 것 같은 그 어떤 거.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을 보임으로써 가능한 일이거든요. 경영자가 그렇게 하는 회사는 직원들이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켰든 안 시켰든 상관없이. 반대로 경영자가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는 회사는요 직원들도 거의 100% 그렇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경영자가 자신의 주제를 자주 바꾸는 회사는 직원들도 자주 바꾸고요. 경영자가 한 가지 주제로 계속 그냥 가는 회사는 직원들도 계속 그렇게 가기 때문에 경영자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본을 보임 너무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스위트 스팟입니다.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거죠. 이 심적표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심적표상은요. 이 책에서 이제 심적 구조물 그렇게 되는데 뭐냐면요.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으며 특정 유형의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응을 얻기 위해 활용하는 우리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는 사실, 이미지, 규칙, 관계 등의 정보 패턴입니다. 심적 표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가인지 경영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통상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데니엘 코일은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덩어리 나누기라고 불렀습니다. 덩어리 나누기. 쉬운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서예 연습하셨죠? 서예. 붓글씨 쓸 때 최소한 제가 어렸을 때 붓글씨 쓸 때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이 날일자 그리기였습니다. 좌우에 이렇게 선 그리기. 그 다음에 획 그리기 하고 삐침 하고 점 찍기 하고 그 다음에 했어요. 한자로 이거 하나 그렸죠. 생각나세요? 뭐 그리셨습니까? 무슨 글자 그리셨어요? 한자로. 이거 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넉사자. 넉사자 하셨군요. 네, 이것도 다 들어가요. 점이 안 들어가는데 넉사자는. 물숫자. 네, 물숫자에 비슷한? 네, 얼음 빙자.
얼음 빙자 하셨죠? 이렇게 하고 삐침 입고 아래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엄청 그렸습니다. 엄청 그렸어요. 그게 뭐냐면 패턴이거든요. 패턴. 얼음 빙자를 그리면 선, 점, 획, 삐침 요거를 다 할 수 있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지식의 덩어리. 요거를 잘 하면 결과적으로는 다 배운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이너분들 계시면 모르겠지만 포토샵 배울 때 포토샵 배우신 분 계세요? 그림, 그림 하는 거 있죠?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가면 처음에 뭐 하냐 물어봤더니 포토샵 배운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포토샵 배운 사람들은 가면 처음에 이렇게 기능 알려주고 선생님이 이거 그려! 하고 딴짓한대요 선생님이. 이게 뭐냐면 뿌리 그리기래요. 풀뿌리. 뿌리 그리기를 한대. 뿌리 그리기를 하면 포토샵에서 이 손 감각 있잖아요. 두께 조절, 그다음에 손의 강도 조절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거래요. 그거 다 그린대요. 바둑을 배우실 때 가장 먼저 보세요. 전 바둑을 안 배웠습니다만 귀에서 이기는 법 먼저 하잖아요. 귀에서 이기는 법, 꼭지 끝에서 이기는 법.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패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식의 덩어리. 그 패턴이거든요. 저희는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컨설팅 센터 운영합니다만 교육센터에 오면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요. 강사 소개를 먼저 시켜요. 강사 소개를 할 줄 알면 그 다음에 뭐 시키냐면 짧은 강의를 시킵니다. 짧은 강의, 특강형 강의를 할 줄 알면 워크숍형 강의를 시켜요. 교육 강사를 양성할 때도 덩어리가 나누어져 있고 그 덩어리의 첫 번째 언덕이 뭐냐면 강사 소개입니다. 1분 이내로 강사를 임팩트 있게 강사의 권위가 느껴지고 주제를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어요. 그거를 가르쳐주고 앞에서 실제로 하기 시켜요. 끝난 다음 그 피드백 해줍니다. 그것만 여러 번 해요. 그 다음에 강의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제 질문 이겁니다. 이제 심적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패턴, 덩어리, 노하우 이런 건데 여러분 회사의 영업부는 심적 표상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생산부, 여러분 회사의 우리 회사의 기획, 각 직무 파트들은 이런 지식의 패턴들이 설계되어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아, 요렇게 하면 잘하는 거야. 요런 형태가 나타나면 아, 일을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표상, 이미지 그게 설계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야구 선수가 되고자 하는 초등학교 한 아이가 자기가 홈런을 치고 싶을 때 이승엽이 홈런 치는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이미지화 하겠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겠죠. 축구의 공격수가 박주영이 최근에 골 넣고 뭐 1등 했던데 박주영이 어렸을 때 자기가 정말 좋은 공격수가 되기 위해서 호나우두나 펠레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하이라이트와 슬로우 모션과 이미지를 보면서 계속 자기가 패턴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심적 표상입니다. 아, 어떠한 행동이 나타나면 일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표상, 패턴, 이미지, 지식의 덩어리 그런 것들이 회사 내에 정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회사에 일하는 직원들은 바로 의식적 연습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어떻게 하는 모습이 좋은 것이다. 이미지가 없으면 그냥 노래방에서 즐기는 노래만 부르다가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팀도 그렇고 여러분 회사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이런 지식경영 테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의 메뉴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지식의 메뉴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 이 지식의 메뉴판을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교육 커리큘럼으로 오해하곤 하십니다.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도 안 맞아요. 누군가에게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신입사원을 보낸 사람에게는 1년 이후에 주임의 자격이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하듯이 일한 사람들은 그냥 즐겨버린 사람들은 즐긴다는 단어가 너무 안 좋게 오늘 나오는데 오늘 주제니까요. 그냥 즐겨버린 사람들의 경우는 5년이 지나도 사실 신입사원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승진 연한을 규정할 때는 레인지로 구별하세요. 그래서 제가 레인지를 넓게 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입에서 주임 되는 거 1년에서 5년.
주임에서 대리되는 거 역시 1년에서 5년. 그래서 과장 정도가 되면요. 5년 만에 과장 되는 사람도 있지만 10년 동안 과장 안 되는 사람도 있게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야 직원들의 의식적 연습이 촉진되는 승진 제도다.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이게 현실적으로 연봉 서열을 우리나라 정서상 나가라는 말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봉 서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을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양보하면서 적용해야 되지만 제도는 철학이 반영되는 게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유발시켜요. 마치 서울대가 뭐 시험 본다 그러면 고등학교가 쫙 그렇게 줄 서잖아요. 한국사 시험 본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역사 과목이 늘어나잖아요. 제도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도라는 게 행동을 규정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승진 제도를 두시거나 여러 가지 제도를 설계할 때는 철학이 반영되게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승진 연한을 규정할 때는 레인지를 넓게 두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릭슨도 그런 어떤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까는 3,000시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10,000시간 아니더라고요. 의식적 연습의 이력과의 특징 그냥 읽겠습니다. 의식적 연습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방법을 알고 있고 마스터 코치가 있다는 뜻이죠. 그것을 위한 효과적인 훈련 기법이 수립되어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개인의 컴포트 존을 벗어난 지점, 즉 스위트 스팟에서 진행이 되며 배우는 사람은 현재 자신의 능력을 살짝 넘어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개인의 최대치에 가까운 노력이죠. 세 번째,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하루에 2단 줄넘기 1000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신중하고 계획적이고 피드백에 따른 행동 변경을 수반합니다. 효과적인 심적 표상을 만들어내는 한편 거기에 의존해요. 그 심적 표상을 만들어내는 그거 자체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습득한 기술의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를 한층 발전시키거나 수정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한 유명한 이야기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지식 근로자를 성장시키기 위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학습 방법은 피드백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전체적인 경영의 구루들이 말하고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의식적인 어떤 목표를 세우고 즉 AAP를 수립하고 의식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실제로 실행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아주 미세 조정이죠. 아주 미세한 조정들을 해가는 그거 자체가 사람들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리다라는 거에 석학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연습 기법을 정해주는 교사나 코치가 필요하고요. 그 분야 자체가 학습 가능한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가져야 한다.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이 회사의 어떤 지식의 구조가 이미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 의식적 노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뭐 우주에서 살아남기 이런 거 어디까지가 컴포트존이고 어디까지가 스위스팟이고 어디가 포기존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의식적인 노력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경영자의 의식적 노력이 좀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누군가가 먼저 걸어본 마스터 코치가 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업종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현재 맥락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의 의식적 연습이 좀 어려운 이유가 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1만 시간이라는 숫자에는 특별할 것도 신기할 것도 없다. 두 번째, 1만 시간의 숫자는 시험 참가자들의 평균일 뿐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말콤 글래델은 의식적 연습이라고 부르자면 부를 수도 있을 다른 활동들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의 마지막 문제점은 글래드웰이 자신이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말콤 글래드웰이 10,000시간만 하면 무조건 다 된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지적을 했어요. 그 책에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특정 분야에서 10,000시간만 보내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약속으로 해석해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게 이제 직격탄. 직장에서 활용할 때 의식적인 연습, 제가 결론 부분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토리까지만 이야기하고 제게 마무리하고요. 조금 이야기 나누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이제 미 공군의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출동을 한 미 공군이 베트남 전쟁 초반부, 그러니까 1968년 초반부에는요, 공중전을 할 때 거의 1대 1.2, 그러니까 거의 한 대 격추, 한 대 쓰러지기, 요 정도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베트남전이 끝날 때쯤 되면 1971, 73년도에는 1대 12대 5의 격추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 대가 뜨면 12대, 그러니까 소련제 미국이라고 그럽니까? 아무튼 그 비행기를 12대를 격추하고 한 대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교전 뜰 때마다 평균 1.04대 적기를 격추시키는, 그러니까 놀라운 생산성의 증가죠. 놀라운 생산성의 증가인데 과연 이런 극적인 성과 향상의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탑건 학교의 설립입니다. 탑건 학교의 설립. 이 탑건 학교는 이 핵심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해군에서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수습 조종사들이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피드백을 얻어서 이에 새로운 것을 적용해볼 기회를 갖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탑건 학교예요. 그동안 전쟁에 출동했던 2차 세계대전에 출동하고 베트남전 참전을 했던 그 조종사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냥 베테랑들을 모아서 수습 조종사들을 데리고 출동시키고 피드백해주고, 출동시키고 말이 피드백이죠. 엄청난 야단, 기합, 뭐 지적질, 평가, 뭐 이런 걸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지적을 하다 보니까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이 훈련생들이, 수습 조종사들이 토론하기 시작했는데 그 토론이 그 유명한 AAR이죠. 이때의 형태는 지금 여러분이 배우신 AAR은 육군으로 넘어온 AAR 배우고 계신데, 이 형태는 공중에 있는 동안 무엇을 보았는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다른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 라는 교관들이 했던 질문을 자기들이 모여서 질의한 거예요. 어차피 이 질문 받을 거니까. 야단 안 맞으려고. 그래서 교관에게 애프터 액션 리포트를 쓴 겁니다. AAR이죠. 리포트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발전이 되어져서 교관의 역할이 점점점 줄어들고 코칭형 역할로 줄어들고 그들 스스로가 피드백하는 방법으로 바뀐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훈련생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올라가서 훈련하고 내려와서 토론하고 교관에게 보고하고 피드백 받고 또 올라가서 해보고 바꿔서 해보고 또 피드백 받고 이런 방식으로 바뀐 거죠. 결과적으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놀라운 생산성의 증가, 즉 자기 목숨이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었고, 해군 프로그램은 공군으로 바뀌었고, 공군 프로그램이 육군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AAR이라고 하는 애프터 액션 리뷰라고 하는 형태로, 이게 이제 레포트였죠. 당시에는 레포트, 보고서니까. 지금은 리뷰 하니까 서로 나누고 토의하고 회의하고 이런 형태로 갔습니다. 여러분 회사 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회사 내에서 뭔가에 대한 돌아보기를 할 때 그 시간이 피드백이 되어지고 교관의 조언을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의 시간. 그냥 잘한 거 칭찬, 못한 거 야단으로 멈추지를 않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 되어져서 뭔가를 교관으로부터 피드백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적 연습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을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만,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연습할 때요. 교관이 없을 때 어떡하냐 이거죠. 교관이 없을 때 어떡하냐. 이제 3F 이야기합니다. 포커스, 피드백, 픽스, 이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교사 없이 어떤 기술 효과적으로 습득할 때, 하고자 할 때 경영자에게 많이 해당이 되고, 경영자가 어떤 구체적인 마스터 코치 역할을 해주지 못할 때, 그런 이제 팀장급 이상 그런 사람들한테 요구되어질 거죠. 기술을 반복과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한 구성 요소를 잘게 쪼갠 다음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바른 점을 방법을 찾는다. 무슨 뜻이냐면 오답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오답노트.
노트를 만들고 경영자가 최소한 이런 미팅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요 관련된 책이나 연결해 주어야 될 전문가 혹은 읽어야 될 어떤 지식의 광산 정도는 경영자가 소개해 주는 것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경영자가 마스터 코치를 못 해주는 영역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어떤 요구가 있냐면 이 세 가지 3F의 방법으로 어떤 포커스를 정하고 다음에는 그럼 뭐에 집중해 볼 거야? 이거예요. 피드백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수정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경영자가 이렇게 마스터 코치 역할을 못 해주는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적 연습의 대표적인 특징이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시도하고 반복해서 연습하되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어디인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면서 한다는 것이다. 반복의 목적은 약점을 찾고 이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때까지 다양한 시도를 해보아라. 마스터 코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분들이기 때문에 좀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리처드 클링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다시 제가 좀 읽으면서 기독교 교육학자인데요. 영적 리더들이 훌륭하게 은퇴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권력의 문제,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는 어떤 성적인 유혹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정서적 침체기 이 5번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책인데요. 다른 책에서 이야기 최근에 제가 읽기 때문에 하는데 경영자에게도 어떤 침체기가 오는 것 같아요. 경영자에게도 직원은요 경영자가 계속 쫓잖아요. 근데 침체기가 올 수 없어요. 침체기가 오면 벌써 약간 좀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경영자는 침체기가 오면 아무도 몰라요. 침체기라는 걸 몰라요. 이 책 에릭슨은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침체기가 왔을 때에 무엇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안제인지 파악하고 언제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러니까 컴포트 존 안에 언제부터 내가 이 스윗 스팟을 포기했는지 그 타이밍을 찾아라 이야기죠. 그리고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특정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연습 방법을 고안하고 일단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고 경험이 많은 코치나 교사에게 의견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자가 코치를 찾아가고 어떤 교사를 찾아가는 거 너무너무나 필요한 일이고요. 그 어떤 포인트에 있어서 어떤 쪽이든 새로운 방법을 연습하면서 상황의 변화가 있는지 살피고 발전이 없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포커스는 뭐냐면요. 경영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기를 인식하고 그 정체기로 들어갔던 그 지점, 컴포트 존을 포기했던 어떤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맞는 교사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교사가 없다. 그럼 아까 3F로 다시 넘어가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책이 비스무리하게 오신 분들도 좀 있고 그걸 극복하신 분들도 보고 그렇습니다. 경영자의 정책이 있습니다. 혼자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 기간 오래 가시기도 합니다. 그거 빨리 극복해야 되잖아요. 서장훈, 이영표 선수에게 발견되는 요소죠. 처음에는 즐겁게 시작했지만 진지한 단계로 전환이 되고 정상을 향한 어떤 헌신, 집중적인 노력, 몰입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재능이라는 지름길은 없다. 뿌리 깊은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책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차르트 이야기나 슈베르트나 여러 이야기를 베토벤이나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과연 현재성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생명 이야기, 그다음 음치 이야기,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결국은 재능의 영역과 노력의 영역에 있어서 상당 부분 노력의 영역이 더 많은데 재능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현대 심리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판타지다, 오해다 이런 요소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의 중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이렇게 실험의 결과물들, 연구의 결과물들, 임상의 결과물들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시고 격려를 얻으신 분도 있고 나는 역시 재능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이 책에 에릭슨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일만 시간 중요한데 똑같은 일만 시간 아니고 의식적 연습을 한 일만 시간과 그렇지 않고 즐겨버린 일만 시간은 서로 달라야 한다. 그 의식적 연습을 한 일만 시간에게 이 시간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상을 해주고 즐겨버린 일만 시간에게는 보상이 없다. 그러므로 어떤 분야에서 피크에 오르고 싶다면 의식적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의식적 연습의 핵심은 바로 스위트 스팟과 심적 표상입니다. 심적 표상, 즉 지식의 덩어리를 정하고 패턴을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스위트 스팟을 정해서 아주 미세 조정, 아주 그냥 긴장감 있는 몰입을 진행하고 그게 실제로 지나가야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 이게 이제 이 책의 교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원은 현재 스위트 스팟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경영자로서 나와 나의 직원들은 스위트 스팟이 있는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어떤 그 될 듯 말 듯한, 될 듯 말 듯한 그게 있는가? 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회사의 직무적 지식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직무의 덩어리에 대해서, 전문성 또는 실력에 대해서 심적 표상, 그러니까 지식의 패턴이 나눠져 있냐 이제. 얼음 빙자가 지금 있냐는 거죠. 얼음 빙자가. 세련이 1번, 2번, 3번. 수직기 몇 번? 여기 있냐라는 거죠. 수영을 배울 때 흠파, 그 다음에 발젓기, 그 다음에 팔 돌리기, 팔 꺾기 여기 있냐는 거죠. 그게 있으면 직원들이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의식적 연습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 있는 사람은 올라가는데 그게 없다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서머리를 해드렸고요. 이 책은 뭐 학자가 지은 책이기 때문에요. 임상의 결과 뭐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상 다 언급은 못 해드렸고 여러분이 드리는 PPT 자료 안에 내용들은 많이 있고 슬라이드 숨기기 처리 많이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드렸던 영상 참고해 보시면서 시간이 한 8분 정도 있습니다. 5, 6분 정도 오늘 서머리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적용해 봐야겠다. 이런 부분은 내 생각이랑 좀 맞다. 아니다. 나 이거 좀 다르다. 관점에 아까 나누셨던 분들 있죠? 좌우에 계신 분들 혹은 테이블 한 5, 6분 정도 나눔 시간 드리고 제가 마무리 코멘트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가주시죠.